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국제대학의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혹은 디지털 그리고 인터넷과 디지털을 이용하는 예술들은 미술사의 전통에 굉장히 가혹스러운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 인터넷 디지털 예술들이 미술사의 관례들, 예를 들면 뭐 매체라든가 아니면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번복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그 인터넷이나 디지털과 같은 폭탄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한 2편의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미국의 이론가 로잘린 크라우스의 포스트 미디엄 이론을 좀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 논문이 길어서 저도 중간중간에 좀 띄고 읽겠습니다. 짧게 띄는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띄고요. 길게 띄는 부분은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디지털이 예술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적 조건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웹 2.0 시대의 개시와 함께 디지털 기술은 예술가들에 의해 매우 빈번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뉴미디어 아트, 디지털 아트, 넷 아트, 포스트 미디어, 포스트 프로덕션 등의 용어로 포섭되며 21세기 예술의 새로운 지형도를 형성해왔습니다. 뉴미디어의 이론가들은 미술 매체로서 디지털의 확장을 모더니즘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파악합니다. 가령 니콜라 브리오는 21세기 예술의 역사적 과업이 모더니즘을 다시 쓰는 것이라 선언하며 이것은 매체 특정성과 그에 따른 기범들의 종말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마노비치 역시 회화나 조각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의 세분화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여기며 오늘날 매체로는 하드웨어적인 범주로부터 소프트웨어적인 범주로의 전환 혹은 미디어의 특정한 기능에 대한 고찰로부터 데이터나 사용자 경험으로의 전환을 통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피터 바이벨은 이러한 전환적 매체를 포스트 미디어라 부르며 포스트 미디어의 목표는 모더니즘의 규범으로부터 관객을 해방시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민주적 예술을 완성하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지난 10년간 뉴미디어에 대한 담론은 디지털과 인터넷이 매체 특정주의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을 모더니즘의 완고한 규범으로부터 해방시키리라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전망들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뉴미디어 아트에 대한 관심이 한창 고조되고 있었던 지난 2012년 이론가 클레어 비숍이 제기한 논쟁적인 주장은 디지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뉴미디어와 모더니즘 간의 역학관계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숍은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사용 범위와 빈도에 비해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가 사용 범위와 빈도에 비해 자족적인 방식으로 미술계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단지 구성적 조건으로서 전통적인 미술 형식에 스며들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제 논문하고 상관없는데 제가 도대체 어떤 것이 그런가 예를 좀 들려고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무인 작년인가 재작년에 화제가 됐던 작업인데요.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미술계의 그 실세들을 이렇게 찾았죠. 여기 혹시 이름이 올라오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인이 이렇게 디지털, 인터넷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전시장에서 전시를 했는데요. 그 전시장에 전시된 작품은 일종의 조각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재훈, 우리나라 대표적 미디어 작가인데요. 자신의 미디어 작업들을 이런 식으로 미술관에 전시를 했는데 어떤 일종의 미니멀 조각처럼 보이고 있죠. 관객들이 저 안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을 노재훈 작가는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작업인지 인터넷 작업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조각 작업인지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죠. 이거는 홍승혜 작가인데요. 홍승혜 씨가 이것이 어떤 픽셀, 인터넷 정보, 디지털 정보의 픽셀을 시각한 것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작업은 그냥 회화 작업으로 보여지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성지 작가인데요. 제가 발굴을 쓴 적도 있는데 그 일종의 디지털적인 정신세계,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건데
작업 자체는 뭐 전형적인 미니멀 조합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디지털의 정신 사유 체계,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용하지만 실제적으로 미술관이나 그 미술계 관례, 미술사의 관례들을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물론 미술의 제도 바깥에서 디지털 아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것의 전 세계적 확산에 동참하고 있는 이들에게 비숍의 주장은 쉽게 승부하기 어려운 제도권 이론과의 편견처럼 여겨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이미지와 데이터 그리고 소통망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예술가들이 동시에 물리적 대상으로서 미술관에 전시되고 수집될 수 있는 예술작품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모더니즘에 대한 극복 수단으로서 뉴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여전히 모더니즘의 검증된 구조 안에 머물고자 하는 것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동시대 예술의 현상입니다. 비숍은 이처럼 디지털이 예술계에 광범위하게 퍼졌으나 결코 중심화되지 못하는 현상을 부인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즉 미술계를 광범위하게 장식하고 있는 디지털의 흔적들이 마치 심리적 트라우마처럼 은폐되고 부인된다는 것인데, 이는 디지털의 비물리적, 변혁적 조건에 대한 기대와 예술의 물리적, 전통적 위선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당대 예술이 처한 모순적 상황을 예리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가들은 디지털 패러다임이 완숙히 포착된 이러한 모순을 포스트 디지털, 포스트 인터넷, 포스트 온라인 등의 용어로 해석하려 합니다. 포스트 디지털이라는 용어는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혁명 이후 오늘날 디지털 매체가 보다 개인화되고 일상화되면서 발생하는 혼종적인 변화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제 더 이상 과학에 두드러진 전유물이 아니며 일상의 전 분야로 스며들어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그로폰테가 말했던 것처럼 디지털은 이제 공기나 물처럼 부재에 의해서 포착되는 어떤 것이 되었으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그것의 혁명도 이제 끝난 것입니다. 네그로폰테 말입니다. 포스트 디지털은 바로 이 혁명 이후의 지평을 일컫습니다. 그것은 정보적 완전성의 구현이라는 디지털의 약속을 더 이상 신봉하지 않으며 오히려 디지털 기술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결정과 오류, 그것의 부산물에 관심을 보입니다. 좀 내려가세요. 크리스찬 유릭 앤더슨에 따르면 포스트 디지털은 낡은 미디어와 새로운 미디어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 오히려 신구를 아우르고 네트워크의 문화 실험들을 아날로그적 기술들에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디지털의 생산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거나 배타적인 이론적 주장을 관찰시키려 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적인 실험의 주체가 되고 거대 데이터 자본주의 바깥에서 서로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디지털에 의해 분명해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순과 위기를 모더니즘의 관례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환과 합병을 통해 해결하고자 합니다. 존 라이프만의 BNPJ는 포스트 디지털의 실험 정신을 잘 메시합니다. BNPJ는 레프먼과 그의 동료 테보 로백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폰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운받아 일종의 그래픽 어드벤처 게임의 형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임의 배경이 되는 3차원의 공간들이 근현대 미술의 주요한 양식들, 폴록의 액션 페인팅이나 큐비즘, 미로의 초현실주의 등을 모티브로 디자인되어 있으며, 그러한 양식들이 게임의 감각 경험에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양식들을 차례로 돌파해 나가야 하는 사용자 관객은 개발자가 숨겨놓은 이러한 기술적, 윤리적, 미술사적 코드와 대화하며 스스로의 경험을 만들고 쇄신해갑니다. 존 레프먼은 또 이것을 회화처럼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전시장 모습이고요. 지난 몇 년간 뉴미디어 내부에서 보완된 포스트 용어들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되었던 포스트 인터넷은 2008년 당시 뉴미디어 담론을 이끌던 웹사이트 루존의 운영자이자 작가 마리아 올슨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올슨에 따르면 포스트 인터넷 시대란 인터넷을 충원하는 네트워크의 조건들과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자각이 새로운 보편성을 획득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인터넷의 예술들은 따라서 인터넷 상이 아닌, 인터넷 위에서가 아닌 그 이후를 이대로 하는데, 이때 이후란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이 인터넷 다음의 오음과 인터넷의 스타일 종속됨이라는 이중적인 관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괄합니다. 앞에 박대하신 분께서 많이 설명해 주셨죠. 따라서 포스트 인터넷 예술은
갤러리나 뮤지엄에 전시되는 미술작품의 형식과 인터넷을 통해 전파되는 이미지나 다른 재현의 형식들 모두를 지칭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인터넷적인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물리적인 대상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2001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아티 비르칸트의 이미지 오브젝트 연작은 포스트 인터넷의 전형적인 예인데 그것은 인터넷에서 수집된 각양각색의 디지털 이미지들을 프린트하여 회화나 일종의 미니멀 조각과 같은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관객은 갤러리에서의 물리적 작품과 넷상에서의 비물리적 데이터 사이의 차이와 유사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이중적 경험을 통해 이미지에 대한 감각을 확장합니다. 올리버 라릭은 버전들을 통해 전통적인 예술 작품과 뉴미디어한테 공의 문제시되는 창조성, 원본성, 형식성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라릭은 고대의 조각부터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사파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을 뜨거운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한 편의 비디오로 재구성하는데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버전들은 보강과 반복, 참조와 인용이라는 방식으로 역사화되는 이미지의 운명을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특히 도산이라는 작업에서 그는 리트레이트 성당에 파괴된 중대 도상의 이미지를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무한히 복제해내는데 다양한 색으로 채색된 동일한 형태와 크기의 폴리우레탄 조각들은 예술작품의 아우라에 대한 20세기적 논의가 디지털의 시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변주되는지 그리고 도상에 대한 애호와 공포의 역사적 감정이 중세 시대로부터 이 디지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지속되어 왔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한편 포스트 온라인은 강승현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 용어를 제안한 강승현 선생님에 따르면 디지털 초기에 장밋빛 전망의 현재 일상의 리얼리티로 이용해오는 동안 크고 심각한 변모를 겪은 이후 동시대 사회 속 온라인 현실된 온라인의 기제를 일컫습니다. 아마 강승현 선생님께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디지털 인터넷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지만 포스트 온라인은 보다 사적이고 내밀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명암을 다룬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의 현실성과 비현실성, 물리적 작용과 심리적 작용 사이의 다이나믹한 관계를 집중한다는 점에서 앞선 선례들과 구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내려가세요. 거스리 로너건의 마이스페이스 인트로 비디오 플레이리스트는 포스트 온라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마이스페이스 인트로는 대표적인 초기 소셜미디어인 마이스페이스에서 발췌된 자기소개 영상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비디오 아트 작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영상들이 원래 소셜미디어의 익숙한 방향을 떠나 전혀 다른 맥락으로 편집되자 완전히 새로운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로너건은 온라인의 숨은 욕망을 비디오라는 매체로 분리해냄으로써 정체성과 관계성에 대한 온라인의 유토피아적 기대를 낯설고 불편하며 도착적인 것으로 바꿉니다. 에드 코에니스가 2012년에 진행한 페이스북 프로젝트 학창 시절 역시 현실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의 역학관계를 살피는 포스트 온라인의 전략을 채택합니다. 학창 시절은 포니에스가 개설한 가상의 페이스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퍼포먼스 작업입니다. 참가자들은 작가가 제시한 대학생활에 관한 최소한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각자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미리 기획되지 않은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갑니다. 현실과 허구, 꾸며진 감정과 실제 감정이 흥미롭게 교환되고 발전하면서 그리고 드라마를 완성해가죠. 그리고 포니에스는 나중에 그거를 실제로 거기 이제 그 사이트에서 모아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시를 열기도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이처럼 포스트의 작가와 이론가들은 맥큐의 표현대로 인터넷이 더 이상 진귀한 것이 아니라 진부해진 것이 되어버린 시대에 드러나는 전환적 징후들에 주목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웃성을 획득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 공간에 기반하는 당대의 모순들에 기민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모순들이 해소되는 혹은 적어도 가시화되는 장소로서 그러한 기술 공간 너머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너머가 당대의 기술적 패러다임이 새롭게 쇄신되는 이후의 공간이 아니라 앞에 살펴본 작품들처럼 과거의 양식과 전례들이 재소환되는 이전의 공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몇몇 이론가들은 따라서 포스트의 혁신성과 진보함 사이에 어떤 절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령 포스트 인터넷의 선도적인 전시 아트 포스트 인터넷을 기획한 캐런 아치와 로든 패컴은 포스트 인터넷의 작가들이 지향하는 인터넷 이후라는 것이 반드시 더 혁신적인 미래의 기술과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터넷적인 정신 자세라고 부르는 인터넷 외부에서 비로소 유명해지는 인터넷적인 정신 인식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합니다.
좀 넘어가서요. 물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이러한 절충이 혁신적인 포스트들과 관습적인 미술계 사이의 의심스러운 연lưu 관계를 완전히 해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적인 정신자세는 여전히 인터넷을 일종의 인식적 가치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상적이고 극히 일부에 불과한 포스트휴먼들을 위한 개념처럼 여겨지며 아직도 포스트휴먼이 되지 못한 대부분의 평범한 고객들에게 그 전시는 어떤 부연 설명이 없다면 그저 일반적인, 심지어 진부하기까지 한 미술작품 전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포스트 인터넷, 포스트 디지털, 포스트 온라인의 기술적인 형식성과 예술적 관습 사이의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제 논문의 주된 질문이고요. 그 답변으로서 네덜란드에서 크라우스의 이론을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데까지 읽고 말씀해 주시면 거기다 멈추겠습니다. 짧네요, 20분은. 잘 읽은 바와 같이 조금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크라우스 이론이라는 것은 언더블루컵 다 대부분 이제 읽어보셨겠지만 포스트 미디엄을 미술사의 관례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괴물적 신화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크라우스가 이제 제기한 이론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포스트 미디엄 이론이 크라우스가 포스트 미디엄 예를 들면은 개념 미술, 그다음에 관계 미술, 설치 미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예술까지 포함해서 포스트 미디엄의 작업들이 비판하는 크라우스의 방식이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좀 넘어가서 언더블루컵에서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크라우스의 단면들이 언급된 서덜락의 제목은 의미심장하게도 나는 어떻게 걱정을 멈추고 폭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나입니다. 이 문구는 원래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영화 전반에 걸친 핵무기에 대한 묘사와 첨단 과학기술의 비극적 결말에 대한 메시지는 핵전쟁에 대한 군사기술적 반응으로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개발되었다고 주장한 키틀러와 이러한 기술이 미술사에 끼친 비극적 결말을 암시합니다. 키틀러는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가 각 미디어를 완전히 연결함으로써 매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바로 이러한 주장 때문에 크라우스는 키틀러를 포스트 미디어의 오류를 반복하는 자, 걱정 없이 폭탄과 사랑에 빠진 자, 예술의 그릇된 종말을 예언하는 카산드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하는 크라우스의 아포리즘적 언시는 모호한 이중성을 띱니다. 이는 가짜 동조는 미디엄과 미디어 사이에 유래하는 어쩔 수 없는 어휘적 혼란 때문이기도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통합적 성질이 특정한 대상으로서의 매체를 무효화시키는 동시에 인간의 감각과 연동하는 나름의 특수한 동시대적 질서를 수립함으로써 완전히 비판적인 것으로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분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크라우스의 견해는 모더니즘에 의해 절대적이된 특정한 매체들이 다시 미디어에 의해 낙인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진술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낙인것이 된다는 것은 크라우스의 이론에서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특정한 매체가 뉴 미디어에 낙인것이 될 때 이 뉴 미디어는 전통적인 매체의 적이자 전반적인 매체의 발전사에서 일종의 변증법적인 종합을 추동하는 안티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크라우스는 이러한 변증법적 종합을 매체의 재고안이라고 부릅니다. 매체의 재고안이란 하나의 매체가 어떤 새로운 기술에 의해 낙인 것이 될 때 그러한 기술적 토대의 물리적 구조물 속에 담긴 일련의 관습들이 투사적이고 동시에 회고적인 표현 형식으로 전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후에 몇 장 되게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겁니다. 제가 이론에 대해서 무의미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 주신 분이 제가 어저께 읽어봤는데 좋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아마 질문 대답하면서 좀 더 뒷부분이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의 아니게 좋은 발표를 끝낸 상황이 됐는데요. 불행히도 제 역할이 시간 관리하는 역할이 있어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지금 질의를 통해서 또 가볍게 답변을 하시고 이후에 또 종합 토론을 이용해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발표하신 것에 대한 질의는 홍익대 안선미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의 5분, 답변 5분입니다.
네, 홍익대 안선미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매체가 갖고 있는 모더니즘적인 관례를 다시 수용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날로그적인 기술 촬영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오늘날 미디어 아트나 매체에 대한 재정의 이런 것이 굉장히 급박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발표자의 오늘 연구는 굉장히 시적절한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의 내용을 두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한 가지는 뒷부분에 종합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그 역사주의 또는 역사화한다는 그 분석 도구를 쓰고 계시거든요. 크라우스도 그렇고 발표자께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볼 적에 그 어떠한 사건이 역사적 상황에서 형성됐다는 것과 어떤 일이 발생한 뒤에 사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 분석 도구로 바라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후에 19세기에 역사주의가 상당히 붐을 일으킨 이후에 상당히 오늘날까지 많은 비판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거든요. 근데 특히 니체 같은 경우는 역사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을 분석하는 것을 유용한 수단이지만 새롭게 항상 창시적인 위치에 있는 또 우연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분석하기에는 부적절한 도구라는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연구하신 발표자께서 이 역사주의나 역사화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포스트 온라인이지 않습니까? 디지털이고 최첨단 예술인데 그 최첨단 예술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크라우스의 주장은 너무나 역사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크라우스가 미술사의 그 관례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크라우스 주장은 우리가 지금 모더니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 과거주의, 뭐 이런 것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는데, 크라우스의 포스트 미디엄 이론은 분명히 역사주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크라우스 같은 당대 예술의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과거에 대한 회고, 과거의 관례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들을 부활시켜보자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주의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발제에서는 언급을 하지 못했지만 뒤에 많은 부분이 베냐민에 대한 언급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크라우스가 베냐민에 대한 이론을 많이 합니다. 그 크라우스의 포스트 미디엄 이론의 첫 번째 책이 뭐였죠? 국회에서 향해 포스트 미디엄 시대의 예술 작품인가요? 그것도 크라우스에 따르면은 베냐민의 그 유명한 그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크라우스는 베냐민에 대한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크라우스가 베냐민을 인용하고 있는 한 질문자께서 저한테 주신 질문지에 써있듯이 마르크스나 헤겔의 목적론적 진보 사상을 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현재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은 다 이제 미래에 도래할 발전적인 어떤 역사를 위해서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방금 니체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과거주의적인 것이 아닌가. 니체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이거는 질문자께서 가르쳐 주신 건데요. 과거의 메시지들로부터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니체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거로는 니체가 말하는 여기서 과거라는 것은 과거 일반, 과거의 문화나 전통 그 전체적인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형이상학, 플라톤적인 형이상학이고 그 형이상학에 기반한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니체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조상이다, 아버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이런 점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크라우스가 봤을 때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미술로 들어왔을 때, 미술사에 들어왔을 때 어떤 아주 무서운 오해가 생깁니다. 어떤 것이냐면 니체 자신도 이렇게 과거를 비판하는 말을 했고 플라톤적인 전통을 비판했지만은 자신의 철학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더니즘도 심지어는 헨첼주의조차도 철학 안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크라우스 봤을 때 또 조세 포스나 아니면 더 멀리 마티우 듀샹 이런 사람들 이런 개념 미술가들은
과거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방식이 자기가 딛고 있는 그 그라운드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방식으로 크라우스가 괴물적인 시간하고 부르는 그 시간의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니체라든가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과 달리 미술사 자체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그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크라우스가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인용한 것이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생각해 보시죠. 베냐민이 예를 들어서 19세기 어떤 그런 모순적인 징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제기술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키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다 때려부시고 다시 과거를 고대를 다시 가져옵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고대의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재발견해서 그것들을 구원하고 부활시키는 것이 베냐민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크라우스가 역사주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크라우스의 역사주의는 베냐민과 같이 과거를 다시 불러오자 하는 역사주의가 아니고요. 그 당대의 모습, 기술적 모습들을 마치 베냐민이 19세기 기술적 모습들을 구원했던 그런 방식으로 구원해보자 뭐 이런 역사주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발표와 같이 감사드립니다. 그 답변입니다.